수진이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가방 안에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어머님 가방 속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가방을 뒤지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이미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가방을 뒤지겠다는 거니? 너누리가 시어머니 가방까지 뒤져야 하는 게 요즘 세상인가 보네. 수지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말을 흐리며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확인만 해보자는 거야. 제가 코웃음을 치며 민호를 쳐다봤어요. 확인. 내가 정말 확인할 게 그거야? 엄마가 내 며느리 물건을 슬쩍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 수진이 대뜸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아끼는 물건이라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열불이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예민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내 가방도 한번 열어보자. 내가 내 가방 뒤질 거면 나도 내 가방 한번 확인해야겠다. 수지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화내세요? 그냥 오해를 풀자는 뜻인데 제가 민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진짜 오해를 풀고 싶었으면 가방 뒤진다는 소리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내 엄마로서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다는 게 참 서글프다. 수지는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 물건이 정말로 어머님 짐 속에 있다면요.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며 수진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내 짐 속에 그 물건이 있으면 어쩔 건데? 내가 경찰이라도 부를래? 아니지. 아예 도둑이라고 소문이라도 내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희 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돕고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죠. 그 시절에는 일이라는 게 참 고됐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이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아들 민호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조그만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조차도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습니다. 민호를 키우는 동안 제 삶은 고단했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민호가 잘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갔을 때 민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사춘기라 힘들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민호는 아빠를 잃은 슬픔을 묵묵히 견디면서도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죠. 아빠가 하던 일까지 돕겠다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민호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는 아이였죠. 제 자랑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김밥을 싸서 민호를 배웅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민호가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 모든 꿈은 민호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생긴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민호가 데리고 온 사람은 수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죠. 저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수진이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거야. 하지만 결혼 후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겠거니 했어요. 자식이 자기 가정을 꾸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 때가 많아졌고 민호와 수진의 목소리에서는 예전만큼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수진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수진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주기도 했고 용돈도 챙겨줬어요. 그런데도 수진은 항상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 사이에 정이 없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와 수진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점점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춰놨더니 집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제게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고 손수 받아놓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보일러까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수리기사에게 연락했더니 오래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큰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얼어 죽듯이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할까? 민호에게 연락하는 게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가 제 걱정을 하며 먼저 찾아왔겠죠. 하지만 요즘에 민호는 너무 바쁜 사람처럼 보였고 그저 제가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게 그렇게 큰 짐일까? 제가 민호에게 준 사랑과 희생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집안은 추위로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결국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를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 집에 가서 어떤 눈빛을 받을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뻔히 알면서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민호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어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돌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야. 이건 단순히 몸을 녹이려는 것뿐이잖아. 민호는 분명 이해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추운데 잠깐만 몸 좀 녹이고 가도 될까? 집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고장났거든. 수진은 말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요. 잠시만요. 수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 순간 제 마음도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을 느껴야 하나 싶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작은 소리, 아마 민호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머님 오셨어. 근데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데 하루 자고 가겠대.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문이 열리지 않자 제가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면 어떡해? 연락이라도 주시지. 민호의 말투는 단순한 핀잔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불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락하면 내가 잘 안 받잖니?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도저히 집에서 잘 수가 없다. 하루만 있다가 갈게. 너무 그러지 마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호는 거실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으니 문득 이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고 왔던 곳인데 오늘은 참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식의 집인데도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니 참 서글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놀림을 보며 도와줄까 싶어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거절하는 태도에서 조그마한 배려라도 느껴졌다면 서운하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오지 말라는 투였거든요. 식탁에는 민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를 초대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집에 돌아갈 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번에 산 내 샤넬 팔찌 못 봤어? 팔찌. 무슨 팔찌 말이야? 내가 최근에 샤넬에서 샀던 거 있잖아. 어머님 오시기 전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못 보셨어? 제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내가 내 며느리 물건을 왜 봐? 수진이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끼는 거라서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화내시지 마세요. 제가 수진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가방이라도 뒤져볼래?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냐?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내 가방 뒤지는 솜씨가 어디까지인지 보자. 민호가 제 가방을 열어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자기 외투를 들더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게 지금 내가 할 말이냐? 너는 의심할 땐 도둑 취급하더니 찾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 수진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도 뭐라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까지 보니 이 집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짐을 다시 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더는 여기서 이런 꼴 보면서 있을 수 없다. 이 집을 나서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차갑게 식은 방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고치지도 못하는 창고 안의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창고 한쪽의 구석진 벽에 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옆으로 밀어내니 안에 공간이 있더군요. 벽 색깔이랑 똑같이 칠해놔서 전혀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금고는 저도 몰랐던 과거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금고는 숨겨진 공간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은 녹슬고 낡아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일 겁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이 금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지금의 이 막막한 상황을 바꿔줄 단서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고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그 무게감에 놀랐습니다. 저는 아예 들지도 못하겠더군요. 문득 남편이 떠오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안에 뭘 넣어뒀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정말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은 모든 게 버거워. 혹시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둔 거야? 하지만 금고를 여는 일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녹이 슬어 숫자, 다이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씨름하다 못해 포기할까 싶었지만 금고를 두드리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주 썼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다이얼에 맞추는 순간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봉투와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보다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제 눈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황금빛이 선명한 골드바였습니다. 개수도 제가 세기 힘들 만큼 많이 있었어요. 순간 손이 떨리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걸 왜 여기 숨겨뒀던 거야? 그때 문득 낡은 봉투 속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흐릿했지만 남편 특유의 반듯한 필체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너 혼자 남을 것이 걱정됐다. 이 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준비해 둔 거야. 부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 나는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남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골드바의 존재보다도 그가 저를 끝까지 생각하며 준비해둔 마음이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버텨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갑자기 떠나서 저에게 이런 걸 준비해놨다고 말조차 못하고 간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래도 돌고 돌아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동도 잠시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골드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엔 민호에게 좀 나눠줄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민호가 어려울 때 이걸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곧이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민호와 수진이 보여준 그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차갑게 내쳤던 그들의 눈빛이 다시 떠오르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편지에서 말했듯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이 황금은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골드바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걸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골드바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로 일하는 남편의 친구 석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훈에게 골드바를 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물었고 그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석훈은 골드바를 적절히 매각해줄 경로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골드바를 매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는 걸 국가에 증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해 기사와 뉴스에 유튜브까지 전파를 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소식을 들은 민호와 수진이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될 거란 걸 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궁금해졌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국가에 증명을 하고 나니 모든 일이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골드바는 전문 감정사를 통해 정확히 가치가 매겨졌고 매각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석훈은 골드바 매각을 도와준 후에도 계속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투자 방안을 추천하기도 하고 사회적 기부나 봉사를 하고 싶으면 연계할 단체를 소개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석훈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골드바 소식이 예상대로 민호와 수진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유난히 공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민호가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모를 리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건 여전하지. 뭐, 내가 알 리 없겠지만. 민호는 제 말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최근에, 아니, 골드바 팔았다면서요? 뉴스에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그 돈으로 저희랑 상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그 돈 얘기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었죠. 제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상의했으면 뭐라고 했겠니? 어차피 내 집도 바쁘고, 나야 너희한테 귀찮은 사람인데. 민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쓰실지 걱정돼서요. 수진이도 엄마를 뵙고 싶대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뵙고 싶다고 도둑 취급했던 사람이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보고 싶다면서. 며칠 뒤 민호와 수지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비싼 영양제를 한가득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제가 문을 열어줬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외롭긴 했지. 뭐,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표정은 굳어졌지만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한 거 정말 많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도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 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께 진심이에요. 손주들 생각도 해주세요. 그 돈이면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되고 저희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약간의 슬픔까지.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손주들 교육비 걱정이라.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땐 손주 생각은 안 했겠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구나. 수지는 얼굴이 굳어졌고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땐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쓸지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결심은 이미 끝났어. 두 사람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돈 얘기 꺼내지 마라.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민호와 수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민호와 수진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제가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골드바를 매각한 돈 중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로 근처 복지단체와 연결된 무료 급식소에 지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음식 재료와 운영비를 돕는 일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원금이 전달된 후 저는 급식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곳의 실정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방문한 날 급식소는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안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총괄하던 담당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정희 님이시죠? 지원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돕고 싶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급식소에서의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손이 익어갔습니다. 국을 뜨고 밥을 나르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건네며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제 마음도 차츰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이 떨리며 국을 받아가는 모습, 그들 입에서 새어나오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그렇게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여기 와 주셔서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그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동시에 기부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교육단체와 연결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학업에 대한 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일이 제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들의 미소와 감사는 저를 더 큰 용기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돕는 일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제게도 치유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제 선행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민호의 집에서 겪었던 상처와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일을 통해 제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봉사와 기부에 몰두하며 제 삶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따뜻한 웃음과 손길은 제게 위안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억지로 웃음을 지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수진이 먼저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 하시는 일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제가 수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동이라. 그럼 전에 내 가방을 뒤지고 탈지를 의심하던 일은 잊은 거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걸려도 이 추운 날씨에 문 앞에 세워둘 순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민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정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서요. 그 돈으로 좋은 일 하시는 건 정말 존경하지만 조금만 저희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민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렵다고? 내가 보기엔 전혀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내 앞에서 이런 비싼 선물들을 들고 와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게 맞니?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특히 수지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도 해주세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 돈이 미래를 바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 내가 손주들 걱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니? 하지만 얘 걱정은 너희가 내 돈을 들고 모든 마음대로 할 때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야. 수지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진심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믿어주시면 제가 민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심이라? 내가 진심으로 내 가방 뒤지고 날 도둑 취급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지. 수지는 입을 꾹 다물었고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내가 하려는 일은 내 선택이야. 그걸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내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 내가 정말 기회를 원하면 스스로 일어서서 내 삶을 바로잡아. 나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말이야. 수지는 화난 듯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차갑게 나오시면 저희도 손 놓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저희도 가족인데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 내가 나를 도둑으로 몰 때는 가족이었고 지금은 돈 때문에 다시 가족이 된 거니? 내가 너희에게 상속이고 뭐고 줄 일은 없으니 그렇게 알고 가라. 수지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잘못이 너무 컸어. 저는 두 사람에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다시는 내 돈 얘기로 찾아오지 마라.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이렇게 대해야만 했던 제 자신이 서글펐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봉사활동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봉사와 기부로 가득 찬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 옳다는 믿음과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이 제 마음을 든든히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급식소 봉사는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급식소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점점 친밀하게 지내게 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급식소 문을 나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이가 들어 혼자 사니까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큰 위로가 되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것은 작은 밥 한 끼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받아주고 계셨으니까요. 급식소를 돕는 것 외에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장학금을 받은 아이의 엄마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엄마가 제게 보낸 미소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며 알게 된 자원봉사자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제 삶에 점점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이 남겨준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로 시작할 용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민호와 수진이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없다고 제 삶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봉사와 기부를 통해 제 삶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위에 새로 덧그린 희망이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